그래, 우리 딸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안녕. 이따 저녁에 보자고. 우리 딸 아이 이뻐라. 아휴, 바쁘다 바빠. 카페인 먹고 충전 영차 힘내자고. 아이 민수 씨, 또 속이 안 좋아요? 지난번에 내시경이랑 CT 검사했는데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속이 쓰리네. 뭐 괜찮아지겠지 뭐. 아이고, 밥 잘 먹네요 우리. 이 아빠도 빨리 먹어야겠다. 영차. 바쁘다 바빠. 집안일이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집안일. 밥을 너무 빨리 먹었나? 아이고, 속이 다시 쓰리네. 구역질도 좀 있고. 왜 이러지? 이 정도면 만성 아닌가? 워킹 데디로 살기 힘들다. 힘들어. 벗어나고 싶다.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직장일까지 하면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4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기능성 소화 불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황규현 환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성 소화 불량이라 저는 소화 불량의 종류가 다양한지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기능성 소화 불량은 어떤 소화 불량인가요? 네, 앞서 사연에서 살펴본 사례가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차거나 이렇게 소화기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되면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병원을 찾아서 내시경이나 초음파, CT,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러한 검사들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고 소화불량의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202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의 환자 수는 총 142만 8,303명으로 전체 소화불량 환자 수의 약 7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고 근데 그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쭉 이어진다면 그게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반대로 뭔가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소화불량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명확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는 바로 기질적인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질적. 어떤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면 기질적 소화불량, 네. 검사상 특별한 소견이 없이 발생하게 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기질적인 소화불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질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질환으로는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췌장질환, 담석, 식중독, 장염, 위암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아마 위염, 장염, 역류성 식도염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위장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위염이라고 하고 네. 감염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장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 내부에 있는 음식물이나 위산 등이 역류하게 되면서 식도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질적인 소화불량은 증상과 연관이 있는 명확한 원인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검사나 여러 가지 진료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질적이든 기능적이든 소화불량의 주요 증상들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이 지속되게 된다면 체중이 감소되고 두통, 만성 피로 같은 다양한 증상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질환이 만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질환,
기질적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부 불쾌감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식사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다음으로는 과식하지 않았음에도 평소보다 비슷한 양의 음식을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금방 발생하는 경우, 오, 이건 좀 반대인데. 포만감. 명치 통증이 생기거나 복부 쪽이나 상복부 쪽에 속쓰림,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네. 가스가 잘 차고 배가 빵빵해지는 팽만감이 자주 느껴지는 경우, 네. 그리고 명치와 배꼽 주변에 단단한 덩어리처럼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경우, 네. 그 다음으로는 설사나 변비처럼 배변 활동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속이 메스껍거나 두통이 자주 있거나 만성 피로가 생기고 잠을 잘 못 자고 또 설태가 많아지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증상 등이 어허.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검사상 이상은 없었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났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상 해당됐을 때 맞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 중에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해당되더라도 네. 바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증상 중에 한 3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나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좀 하루빨리 좀 병원에 가서 네.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위장 여러 가지 기능 등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예. 만약에 이 기능성 위장 장애를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노화와 겹쳐서 다른 질병으로 더 악화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노화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나이가 들게 되면 미각세포도 감소하고 미각도 점점 둔해지고 소화기능의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식욕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로 인해서 영양분의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영양결핍 증상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또 노화가 빨라지게 되고 소화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히 노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중이 줄고 무기력증으로 인한 우울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내가 소화 기능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된다면 단순히 소화제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적극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능성 소화불량 잘 예방하고 또 잘 치료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비위의 증상을 기본으로 하고 심장, 간, 신장, 대소장 등 다양한 장부와 상호작용을 잘 살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비위가 허약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간위 불화라고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간의 기능 실조가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비양어라고 해서 심장과 소화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 또 타박상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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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면서 관련된 원인들을 찾아서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하는 항목들로는 주로 소화 기능의 강화를 시켜주고 혈류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한약 치료, 그리고 소화기관의 생리적인 가동성과 운동성을 회복시켜주는 추나 치료, 네.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부작용 없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침 치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치료 중에 하나인 한약 치료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아진 거죠? 그동안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약 치료의 효과성이 점점 인정받으면서 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대상 질환의 기능성 소화불량이 포함되면서 네. 환자분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오.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첨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 사업이 확대됐다는 거죠.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또 알고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상부 위장관 관련된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바로 식생활 습관입니다. 음. 적당량의 식사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식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도 소화 흡수에 가장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네네. 식사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식사하는 양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구나.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엔 또 야식 많이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안 좋죠? 네.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야간에 식사를 하고 바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것은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수면의 질도 엄청나게 떨어뜨리게 되면서 건강을 매우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주나 흡연, 카페인 과다 섭취 같이 안 좋은 습관들을 없애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네. 야식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야식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 화가 야- 나시는 듯합니다. 아니 네. 밥을 먹고 네. 뭐 몇 시간 후에 잠을 자면 괜찮다.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자기 전에 3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3시간 드리는데요. 전.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이제 뭔가를 먹었다면 네.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자는 게 좋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늦게 좀 자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이 소화불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우선 사상 체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려볼 네. 건데요. 네. 이제 사람의 체질을 장부의 대소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이론을 말합니다. 네. 이제 인체의 선천적인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고 마음과 건강을 같이 살펴보는 심신의학적인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한의학 이론인데요. 네,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내 체질에 맞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 많습니다. 궁금해요. 네네. 근데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하나의 체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 A라고 하는 체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사상의학에서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 성격, 식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체질별 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상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질별로 건강한 음식을 참고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체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사상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대추가 몸에 안 맞아가지고 대추를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그러게요. 궁금해요. 진료 받아봐야겠어요. 네, 저도 한번 체질 궁금한데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소화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아, 민간요법. 네, 많이들 알고 있지요. 네. 근데 잘못된 민간요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증상은 네.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 민간요법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네, 네. 많은데요. 이런 대부분의 이제 민간요법들은 보통 한의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치료법이 민간에 알려지면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체하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손가락을 따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 시원하게 내려가던데요. 검은 피 나오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셔서 손을 따달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있을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 민간요법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정혈을 자극해서 방혈하는 치료법이 잘못 알려지게 되면서 많이들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여러 가지 급성 질환의 구급혈로 사용하는 치료법인데요. 네. 다만 일반적으로 혈자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힘들고 이 찌르은 바늘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화기 질환에 좋다는 한약재나 이런 약재들을 직접 구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죠. 네. 이렇게 끓여서 먹거나 가루를 내서 먹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드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한약재의 보관 상태도 확인할 수 없고 가짜 약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네. 또 복용하는 용량도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한약에 사용되는 모든 약재는 모두 엄격한 인증 기준을 통과한 약재들만 사용하므로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은 쉽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좀 집에서 간단하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방법 알려주세요. 등을 좀 이렇게 두드리는. 네. 네, 등을 두드린다. 네, 이렇게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민간요법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합곡혈과 중환혈을 마사지 해보는 것인데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네. 한번 합곡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곡혈은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아. 손등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 이 검지의 손 허리뼈를 찾아서 네. 엄지로 이렇게 강하게 가운데 부분을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딘지 모르시겠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접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6번에서 7번 꾹꾹 눌러주시면 소화가 되는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걸 좀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네. 아파야 되나요? 네, 보통은 아플 정도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뭐가 다음으로는 이제 중환혈인데요. 네. 이 명치에서 배꼽 사이 정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이고 가슴뼈에서 점점 내려가면서 배꼽 사이에서 찾으면 찾기 쉽습니다. 아하. 여기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효과가 있고요. 한 번 눌렀을 때 8초 정도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플 때까지 누르는 게 좋습니까? 여기는 굳이 통증이 있을 때까지 누를 필요는 없고 적당히 지그시? 힘만 가해주시면 좋습니다. 오.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소화 불량일 때 또 예방할 네.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또 배워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죠.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섭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섭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자는 일상생활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일상생활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처럼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 질환들은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해서 차마 넘기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기능성 소화장애,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황규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